주식 가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내년이? 네, 내년에 제일 큰 게 수요 견인. 이게 수요가 뭐 대폭발하는 거죠. 정확한 지표는 금리 인상. 미국이 돈풀기를 줄인다. 근데 돈풀기를 줄인다가 공식화되면 정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 주제는 바로 버블 붕괴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도 이제 버블의 붕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 붕괴는 아닌 거고. 네, 좀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제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좀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네.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그냥 버블도 아니고 트리플 버블. 요건 네. 뭔가요? 사실 뭐 네. 버블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죠.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 네. 부동산들, 담보 가치도 없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해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또 우량한 또 부동산들과 같이 섞어가지고 네. 또 이상한 걸 또 만들고 맞아요. 뭐 이랬다가 한 방에 터져버린 네.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주 원인이었고 네. 시장으로 치면 이제 미국에서 터진 일들인데 유럽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유럽은 미국하고 같이 이제 뭐 돈풀기 계속하면서 네. 어떻게든 꺼진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재정 위기를 겪게 되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리스 뭐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뭐 거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다 망하는 줄 알았죠. 뭐 그 정도까지 갔었고 그 바람에 이제 뭐 계속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 왔고 대신 이제 미국은 자기들이 사고를 쳐놨지만 이제 빨리 회복했고 그리고 그런 호황이 뭐 계속되어 왔죠. 뭐 저금리 상태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지됐고 풀린 돈들 회수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왔는데 2017년 정도 오면은 이제 뭐 한 2%대 금리 됐고 근데 2020년에 이제는 진짜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네. 조금 뭐 금리도 좀 올리고 네. 유동성도 좀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뻥 터지면서 그렇죠. 다시 돈풀기 엄청난 양의 돈풀기가 네. 이제 계속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유동성, 저금리와 유동성. 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게 된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리가 조금 높으면 살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돈 빌려서 이자 못 갚는 기업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살고 있고 주가도 엄청 올라와 있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첫 번째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블을 만드는 요인 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뭘 촉발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재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지금 한번 뭐 TV만 켜면 뉴스 나오는 얘기들이 뭐 반도체 부족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쇼티지. 네. 엄청 많이 들려요. 예. 그다음 뭐 구리 가격은 뭐 작년 대비해서 한 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값이 지금 오른다는 말과 똑같죠. 돈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많아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돈은 많아지긴 했지만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생긴다는 말은.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경기가 꽉 침체돼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서 돈들이 원자재로 몰려가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네. 우리 불과 1년여 전에는 네. 우리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4달러 이런 적이 있어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쪽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커다란 유정들을 가지고 있고 얘는 산유량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캐내는 석유를 누군가한테 팔거나 못 팔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배까지 꽉 차가지고 이걸 뭐 어디다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배럴당 14달러씩 더 줄 테니까 제발 내 원유 좀 가져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원유는 벌써 뭐 거의 70달러도 터치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무시무시하죠.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기름값 깜짝 놀라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자, 석유값이 오르면 네. 우리는 휘발유값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리값이 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모터 같은 것들 생산하는 데 들어가 보면 모터값 올려야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 이런 그 원자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잊혀진 산업들이 있죠. 여행, 뭐 크루즈라든가 뭐 항공, 뭐 이런 데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 수요도 한꺼번에 네.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버블입니다. 네. 이거를 수요가 견인하는 네. 버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마포 이 근처 네, 보면 근처. 예, 그 음식점들 많잖아요. 네. 음식점들 많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문 닫은 데들 많잖아요. 예, 저기 한화 저쪽 오벨리스크 가보니까 지하를 다 폐쇄해 버렸더라고요. 아 진짜? 예. 확진자 나왔나 봐요? 아니요. 음식점을 안 해요. 안 해요. 예. 다 빠져나간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음식점들을 다 그냥 폐업한 수준이고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이 코로나 딱 이제는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니세요 그러면은 네. 호텔에도 한번 가서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뭐 어디 또 유명한 음식점들 같은 데는 좀 미리 예약해서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또 뉴욕행, 뭐 유럽행 비행기 티켓 끊어야죠. 예. 보복 소비.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문 닫은 데도 있지만 문 닫지도 못하고 뭐 손해를 봐가면서 혹은 근근히 지금 유지만 하는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 갑자기 예약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약이 막 갑자기 폭발하면 좀 본전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려면 가격을 좀 올려야겠죠. 네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물건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확 늘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건 역시 이것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그 크루즈선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금은 못 가니까 2023년에 세계 여행하는 그 상품을 예약을 받았어요. 600명 정도. 제가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약이.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소들이 있죠. 네, 유동성 원자재 가격, 수요의 폭발. 네, 그렇게 되면 이 통화당국으로서는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이 통화가 거의 휴지가 되어 간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걸 억제를 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트리플 버블의 핵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풀린 돈을 좀 다시 이제 들고 오는 거잖아요. 예, 유동성 회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아까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돈 갖다 쓰면 돼요. 빌려서 조금 이자 내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자를 뭐 1%, 2%, 3%, 4% 계속 올라간다고 보세요. 그럼 그 회사 문 닫아야죠.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이게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데 특히 큰 돈을 빌릴 때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돈을 빌리냐면 아파트? 네, 부동산이.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영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높은 금액을 투자를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은 별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월급 받아서 이자 내지 뭐. 그렇죠. 조금 돈 남는 거로 그냥 어렵지만 이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갑자기 금리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네?
이런 상황들이 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은 어쨌든 버블의 단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단계인 건가? 아직 이제 터지기 붕괴 직전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지금. 아직 꽤 많이 남았다고 보고 네. 저희는 이제 책에서는 네. 2023년은 넘어가야 네. 버블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네. 그 전까지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네. 그 다음에 수요 견인 물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유동성이 높다? 이건 뭐예요? 쓸 돈이 많다잖아요. 신나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이 버블은 뭐 나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터질 때가 나쁜 거지 너무 부풀어서 그 이전에는 아주 좋죠. 뭐 유동성 풍부하고 뭐 국가에서 뭐 돈도 나눠주고 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나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죠. 뭐 전 세계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아니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달라는 곳은 많은데 내 물건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뭐 잠깐 쉬기는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보다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격 올려가면서 계속 수익을 높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많다? 이것도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결국 통화당국은 돈을 땡겨 갈 거고 네. 그러면 피해를 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 수 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아파트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이제부터는 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021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23년에 버블이 붕괴가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말 연말까지는 이 단계는 뭐 지금 버블이 더 커지는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단계인 건지? 통화당국은 적정한 뭐 버블이 잔뜩 커져서 뻥 터지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준비제도하고 연방은행하고 조금 엇박자를 내요. 연방준비제도는 걱정하지 마. 금리도 안 올리고 돈 풀기도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고 하지만 연방은행은 거기 가면 이제 카플란 총재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돈 풀기는 확실하게 줄여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투자자들은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있다는 것도 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네. 뭐 대략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다른 나라는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미국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한 일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위험자산이든 뭐 건전한 자산이든 투자됐던 돈들이 위험자산부터 싹싹싹싹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가요. 네. 돈 더 준다는데 네. 이자 더 준다는데 미국으로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997년 그 외환위기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빠져가지고 다 곳간이 텅텅 비어요. 그러면은 큰 문제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돈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조금 우량하지 못한 자산에 투자된 거 거기에 그냥 좀 붙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자 더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하는 거에 네.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한테도 오는 거죠. 전 세계에 네. 다 갑니다. 똑같이. 중국도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네. 부동산 시장도 버블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버블이죠. 네.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이거를 뭐 부동산의 가격을 누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어렵긴 한데, 네.
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주요국 도시들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서울하고 뭐 영국의 런던, 뭐 동경,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실제 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부동산은 지금 위험한 구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도 부동산 버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는 좀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 위기를 우리를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여기는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이런 부실한 뭐 담보를 가지고 있던 것들은 거의 많이 정리됐고, 실제로 지금은 네.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뭐 거기에 들어간 대출도 뭐 양이 늘고 그래도 다 우량자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완전히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반대편에 있는 주식 쪽은요? 주식은 아시잖아요. 우리 작년에 어땠는지. 그렇죠. 작년에 진짜 저도 1990년 이후로 네. 이런 시장을 거의 본 적이 없는 느낌이에요. 엄청 급등했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우리도 똑같지만 뭐 삼성전자 2배, 뭐 주가지수 바닥일 때 생각해 보면 뭐 1,450쯤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배도 더 올랐죠. 그렇죠. 연말에 2,900 찍고 지금도 올해 그런 상태예요. 지금 100 중반쯤 와 있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랬어요. 네. 미국도 뭐 연초 대비해서 50%고 뭐 제일 낮았을 때 대비, 폭락했을 때 대비해 보면 2배 이상 다 올랐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뭐 대략 한 뭐 10% 정도 상승해야 맞는데 50%, 100%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표가 조금만 안 좋아도 네. 매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한 달 전쯤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뭐야 뭐 이런 네. 경험을 하게 됐고, 사실은 지금이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주식 가격은 급등한 상태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버블이 많이 끼었죠. 끼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갈 주식과 못 갈 주식들이 이제 뭐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겠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다 이제 정말 큰일 나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작동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유동성은 풀려 있고 지금도 계속 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또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또 내년부터 계속 또 돌아갈 거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기업들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고, 또 서비스업까지 이제 확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더욱더 경제는 좋아지는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지금 잠자고 있던 주식들까지 다 깨어나서 움직이고, 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경제가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 갈 겁니다. 점점.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좀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꽤 많은 것 같네요. 저는 빠진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주식 가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내년이? 네, 내년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올해는 골라가며 가는 거예요. 골라가며 가는데, 사실 내년을 예측하기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무엇보다 내년에 제일 큰 게 수요 견인. 이게 수요가 뭐 대폭발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국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과 영국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들 보면 이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좋아질 거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축률 이런 것도 한번 잘 지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미국 저축률은 5%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95% 버는 거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5%도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 쌓여 있는 그 저축된 돈들 다 한 번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건 사는 데 쓰고 여행 가는 데 쓰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버블이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한 것처럼 이게 적절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도가 지나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버블 국면, 이런 버블이 조금씩 계속 더 커져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버블 2009년부터 조금씩 생겨난 버블들이 돈풀기로 이게 그냥 돈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하고 수요 견인 물가까지 겹치면서 이제 세 번째 게 지금 계속 커져갈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버블 국면에는 좀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요. 그냥 제 의견. 사실 그거 들으려고 다들 이 방송 보고 있으실 겁니다. 1분기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작년에 그 수익을 많이 낸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끌었죠. 여기는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고 일부는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그것만 봐서는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기술주 중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더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좀 소외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이제 뭐 가치주들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 주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조명을 받을 그런 이제 뭐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은행주 같은데 배팅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이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은행주 배팅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작년 연말에 그 저희 한상환 대표님하고 같이 바이든 시대의 그 경제정책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제 바꿔 타야 된다. 뭐 기술주 중심에서 이제는 좀 경기 민감주로 바꾸는 게 옳겠다라는 이제 그때 결론을 내렸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왜냐면 그냥 수익만 놓고 보면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뭐 또 이거 아니면 이거 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급등한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오르면 또 조정도 받아야죠. 뭐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옥석 가리기 하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부사님 말씀은 향후 이제 기술주가 더 상승하기 조금 힘들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흑백은 아니고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주들은 잘 갈 거예요. 경기 민감주도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종목으로 투자한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렇게 유동성도 풍부하고 마스크 벗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느는 쪽 있잖아요.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들은 뭐 제일 먼저 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여행이나 이런 쪽은 뭐 아직은 우리는 생각 못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좀 조명을 많이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과연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건 미래에다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런 국면에 진입했을 때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술주냐, 뭐,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냐,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기술주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미래 기술에 대한 전쟁, 이거는 정말 치열하거든요. 거기에서 혜택 볼 회사들 찾아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뭐,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리 뭐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끌고 가야죠. 미국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런 걸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죠. 부사장님이 사실 전에 나오셨을 때 뭐 QQQ 이게 이제 기술주의 대표적인 ETF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이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 이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도 많이 보셨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를 좀 봐야 된다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해석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정적으로 그냥 나는 시장 그 중에서 뭐 QQQ 같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하면 돼요.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의 투자보다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 수익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네. 반면에 작년에 보면 SPY하고 QQQ를 비교해 보면 SPY가 한참 덜 갔죠. SPY는 그 S&P 500 종목과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그 수출주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주들. 지금 바이든 정책 보면은 이런 회사들 정말 좋아지겠는데 뭐 제조업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QQQ 같은데 100종목 포함된 데 중에 옥석 가리기 하는 것과 SPY S&P 500 종목 담고 있는 데서 수혜를 볼 많은 종목들 이렇게 놓고 보면 QQQ보다는 SPY가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는 게 바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바꾸면 돼요. 나는 네. 저렇게 나는 경기 민감주로 가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볼래? 그러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는 이거 번 거 세금 아깝고 그냥 가져갈래? 그럼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불꽃놀이는 시작도 안 됐어요. 네네. 내년에 가야 불꽃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뭐 OX로 판단한다거나 네.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경제 상황들은 항상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스탠스를 바꿔줘야 돼요. 돈을 더 벌려면.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다른 쪽을 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도 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불꽃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 이런 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이 가장 안전하고 네. 어쩌면 수익도 가장 많이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가면 뭐 XLF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올 뭐 한 3개월만 놓고 보면 뭐 한 12% 정도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 뭐 QQQ나 SPY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출렁출렁하고 다우는 뭐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랬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우존스가 왜 치고 올라왔는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자유소비재나 네. 뭐 산업재 이거 뭐 산업재 수요 계속 늘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산업 이런 쪽 가시면 지금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거고 네. 자유소비재가 XLY, 그다음에 산업재가 XLI, 예. 그다음에 금융이 XLF, 그다음에 소재가 XLB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네 개가 좀 향후 좀 괜찮을 거라 본다. 이게 개별 종목 하지 않으실 분들, 네. ETF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게 뭐 묶여 있고 또 잘 관리를 해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경 안 쓰고 묻어둬야 되는데 네. 단 하나. 우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던 큰 리스크를 대비해라. 큰 리스크. 네, 버블 뻥. 네. 이거는 좀 민감하게 보고 우리가 SPY든 QQQ든 얘네들이 연평균 수익률을 내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폭탄까지 같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50% 폭락하는데 내가 왜 그걸 맞고 있어요? 팔고 현금화해서 달러로 바꿔놓으면 달러 가치 확 올라갈 텐데 그런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폭락 얘기가 나서 이제 그런 버블의 붕괴 시점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버블 붕괴 예상 시점은 이제 2023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뭐 한 박사님도 한 박사님 의견이 더 컸죠. 저도 이러다가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잠시만요. 여기서 한 박사님이라고 하면 또 시장에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어떤 분이 소개만. 저하고 같이 트리플 버블 책을 같이 쓰신 네. 한상환 박사님인데요.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을 우리나라 뭐 산업 경제 연구를 하신 분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선수신 것 같아요. 경제를 보는 눈이 남다르고, 무엇보다 이런 또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크잖아요, 덩치가.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다 볼게요. 작년에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네. 한번 그동안 쌓인 버블이 작든 크든 한번 뻥 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 계속 이 뭐 돈 풀기 하고 뭐 금리도 별로 안 올리고 뭐 호황이었지만 원래 호황일 때 터지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호황이라고 생각할 때 버블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 때, 네네. 그때 저는 뭐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해 버리죠. 그때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던데요? 예. 뭐 3, 4천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이 코스닥이 1000이잖아요. 네. 어제 그때 뭐 2, 3, 4 뭐.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 코스닥에만 투자했어요. 네. 그때 뭐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냐면 웹사이트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데이터로 네. 전화할 수 있는 회사. 네. 지금 다 하잖아요. 네. 뭐 그런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했고 네.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신기루처럼 꺼져 버렸어요. 다 하루 아침에. 그죠. 네, 그렇게 제가 됐고.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코스닥이 몇이었는지.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코스닥이 2,925를 찍었네요. 엄청나네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정말 파티예요. 매일 회사 버블 딱 나오고 끝나면 너 얼마 벌었어? 너 오늘 얼마 벌었어? 근데 만져본 돈은 아니에요. 숫자로만 찍혀 있지 만져본 돈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서 오늘은 네가 더 벌었네. 네가 더 사. 얼마 벌었어? 1,000? 그래 가자. 이제 매일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뻥 꺼졌는데 팔 수가 없어요. 매도만 있고 하한가에 매도만 있고 매수는 없어요. 초기에 좀 떨어질 때도 빠져나갈 수 없었나요? 아니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거죠. 왜 며칠 이러지? 있으면 오르겠지. 네. 그리고 이럴 때는 뭐냐면 다 긍정적인 쪽에 계속 오른다는 그런 맞아요. 정보들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오늘 주식 팔라는 거 아니고요. 네. 알고는 계셔야 이게 당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랬고 2008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8년에 뭐 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부실화돼 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냐?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촉발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2007년에 미국 이제 정부 당국이 알아차린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네. 네. 야, 저거 부실한 것들은 털고 가야 안 망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17번 연속 올립니다. 그래서 뭐 5% 중반대까지 올린 것 같은데 17번을 연속으로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금융시장 패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꽝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 이거 금리 이렇게 올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돈 풀기를 이제 일본한테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고. 근데 이게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는 게 문제가 또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 천천히 올려본 거죠. 근데 2020년에 가서 뻥 해버린 거예요. 돈은 걷어들일 새도 없이 또 다시 천문학적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조치는 할 거예요.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연방은행에서 하는 얘기도 잘 들어보시면 결국은 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준비제도가 은행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쪽으로 붙게 될 거예요. 네. 책에 보면 이제 이번에 내신 이제 책 그 트리플 버블 책의 표지 보면 2023년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 붕괴한다잖아요. 2024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왜 2023년인가요? 걱정을 좀 미리 하시는 분들은 22년일 거를 걱정하고 계세요. 네.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21년은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랬죠? 그런데 점점 전 세계가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020년이죠. 20년. 봉쇄령 계속 커져가면서
뭐 확진자 계속 늘고 꼼짝 그렇죠. 말하죠. 근데 20년 말에 이제 백신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단계에 지금 이제 네. 선진국 일부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잘하면 우리도 연말이면 그죠.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못해도 좀 걱정 덜 하고 돌아다닐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요건 네. 뭐 요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꾸 자유가 주어져서 움직이지 마가 이제 쪼그라듭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고 22년 그냥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끊어보는 거예요. 2022년이 되면 선진국 대부분은 1분기 뭐 최소한 1분기 넘어가면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특히 경제가 큰 곳들 뭐 유럽 대부분 뭐 네. 미국은 뭐 그때 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 네. 수요가 견인하는 소비가 대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2020년, 21년, 그 다음에 22년에 쓸 것까지 네. 3년치 한 번에 다 터집니다. 물론 3배로 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못한 게 이쪽에 와서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20년에 자동차, 영국 같은 데는 봉쇄령이 너무 세가지고 차 살 이유가 없어요. 나가질 못하는데. 집 밖도 못 나가는데. 이거 뭐 그렇죠. 네. 그런데 21년이 되니까 지금 영국은 지금 가장 먼저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뭐 영국 이런 쪽들은 좋아지고 있죠.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수요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동차 사야지. 아, 근데 영국 밖으로는 못 나가겠네? 네. 뭐 그러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계속 터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서까지 같이 다 터져버리면 2022년은 정말 전 세계가 파티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네.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네. 인플레이션 지금도 걱정 엄청 하잖아요. 불과 뭐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그런 주춤주춤하던 그런 사태들이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하는 것이 네. 2023년 네.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가 아니야. 2022년 하반기 정도일 거야라는 주장들도 있고 2022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상하겠다는 신호가 이미 나올 거야. 이런 데들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은 올 7월쯤 가면은 정말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올 7월부터 좀 조심하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건 계속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너무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부터도 네.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투자하는 방법도 조금 바꿔야 되죠. 그럼 버블 붕괴로 인한 대폭락을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 걸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정확한 지표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을 확률도 조금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미국이 돈풀기를 줄인다. 돈풀기를 줄인다. 라는 게 공식화되면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돈풀기를 줄인다가 공식화되면 정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고통스러워요. 이런 네. 폭락하는 시기를 지나는 게.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현금 비중을 높여가시라는 거예요.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네. 그런 신호가 나올 때 나는 지금 그때까지 열심히 100 투자하다가 0으로 만들어야지. 한 번에.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선수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항상 30%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그래야 뭐 추가로 뭐 매수를 하든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이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기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 첫 번째 신호 딱 나오면 투자 비중을 50%로 줄이고 시간이 더 흘러감에 따라서 좀 더 비중을 현금 비중을 높여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10% 20% 남은 상태에서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뭐 모든 자산이 다 한꺼번에 깨질 거니까. 현금.
네. 한마디로 지금 그 위기 신호가 금리 인상인 건 확실한 거고, 근데 네. 그때가 돼서 하면 이미 폭락할 테니까,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신호로는 이제 돈을 푸는 것을 멈춘다라는 그런 공식화가 되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주식시장, 네. 아무래도 김작가 TV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에 계신 분이 많으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그 타이밍을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주식시장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부동산은 네.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부동산은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충격이 와요. 아, 부동산이 제일 먼저 오나요? 충격이 오죠.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네. 돈 많으신 분들이야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들은 부채가 다 끼어 있어요. 아, 그렇죠. 끼어 있죠. 부채가 다 끼어 있는데 네. 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50% 이상은 높을 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봐도 50% 이상은 높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부동산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고정금리입니다. 물론 이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충격을 내가 완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고정금리로 바꿔 타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뭐 금리가 그냥 붙어 있지만 사실 시중에 실세금리는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괴로운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때예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만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책 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팔면 예를 들어서 세금 잔뜩 내고 조그만 집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집을 팔면 본인이 똑같은 옆에 10억짜리 집을 못 산다면서요. 그 세금 떨어내고 자꾸 줄여가며 가야 되는데 네. 못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거고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집이 좀 안전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깔고 앉으면 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네. 아니 이게 10억이 가든 5억이 가든 20억이 가든 의미 없어요. 내가 뭐 이사 안 가고 그냥 난 그러네요. 살 집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정말 내 투자가 돼 있으면 이 투자가 돼 있다는 말은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말 투자가 돼 있으면 네.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마디로 본인이 부채 감당 여력 정도를 자기가 체크해 보고 네, 이제 그걸 대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버블 터진다면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는 폭락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버블의 붕괴라는 거잖아요. 붕괴라는 뜻은 뭐 10%, 뭐 이 정도 떨어진 걸로 붕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은데. 10%가 붕괴였으면은 네. 그 얼마 전에 뭐 기술주들 뭐 30% 이상 그러니까요. 조정받은 거 그냥 생각해 보면 조정이지. 조정이죠. 네. 30%까지는 조정으로 보고 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질 때는 정말 네. 이게 자산이야 할 정도까지 빠집니다. 막 70%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트리플 버블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저 상당한 충격이 올 텐데 국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버블이 붕괴되면 이거 버블을 붕괴시키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이 버블을 한 번쯤 붕괴시켜서 털고 갈 거다. 아, 스스로? 네, 버블이 붕괴된다는 건 건전화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을 한번 털고 갈 텐데 네.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이번에는 이제 뭐 화웨이가 자율주행에다가 뭐 엄청난 돈을 넣겠다고 해가지고 또 미국에 도발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뭐 그렇게 될 확률도 크죠. 그러면은 미국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 제재하는 방법들을 썼어요. 화웨이 5G 장비 사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제재하고 네. 뭐 니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면 못해.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동맹국도 수입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금융수단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확 올라갈 때 네.
미국은 뭐 아무것도 안 했고 안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조금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미국의 우량한 국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네. 중국에 중국에 가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중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 미국에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팔고 절로 가자. 이건 뭐 리스크만 크지.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간 돌이 미국으로 갈까? 그러니까 미국 정책 당국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정말 센 거는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죠. 네. 이런 방법을 쓰면 중국도 금리를 막 쭉쭉쭉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제가 한국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신흥국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쵸.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가 다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아, 전 세계. 네. 우리나라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는 안 하면 어때라고 하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이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미국 올리면 똑같이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도미노의 첫 단추네요. 네. 뒤에 들어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 폭발이죠. 달러를 잡으려고 이제 뭐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같이 금리도 올리고 뭐 별 일을 다 하죠. 그러면 결국은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네. 우리 그 작년 1년 전쯤 보면 네. 환율이 1278원인가? 뭐 이쯤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1100원, 200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한 15% 떨어져 있는 거네요. 15%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뭐 1100원대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1280원 가까이 갔으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뭐 15% 수익을 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게 진짜 투자예요. 요렇게 리스크가 왔을 때는 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요런 투자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는 좀 버블 붕괴 전부터 좀 달러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투자일 수 있다는 얘기 같네요. 아,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팔면 달러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우리 경제나 또 충격을 받는 수준을 비하면 네.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하면 어쨌든 지금 부사장님은 이 버블의 붕괴가 뭐 2023년이든 뭐 2022년 말이든 조금의 여유 기간이 있긴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오르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의 그 주식을 사면 어쨌든 우리가 달러로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고 난 다음에 팔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예. 사실 저는 뭐 저라고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했겠습니까? 대부분을 다 여기서 네. 했죠.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주가를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식 시장의 경제적 흐름은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요. 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만든 전 세계 동조화를 한번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또 한국에 있으면 또 사실은 주식 가격 떨어져서 손해, 환율에서 또 손해. 또 손해인 거죠. 예, 두 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한국 투자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고 네. 하지만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구간에 진입하면 달러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만약 그럼 폭락이 오면 미국과 만약 한국만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격차를 유지하는 수단, 네. 그다음에 달러의 위상 강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적인 것들도 있어요. 네. 미국 달러가 기축으로서 대우를 받는 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계 1위 국가죠. 네. 달러는 안 무너진다.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의해서 뭐 국토가 뭐 초토화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다 휴지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러를 기축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요인, 경제적으로 격차를 어느 정도 중국하고 벌려야 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이 두 번째 게 계속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네. 중국과 앞으로 끝도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또 다 어디로 가냐면 네. 군사적으로 활용돼요. 네.
뭐 예를 들면 화웨이는 그 통신에서 도발하다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이 통신 기술들은 전부 뭐 반도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유도무기, 네. 다 통신 정밀도가 군사 무기의 정밀도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한 번은 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달러 위상. 사실 달러 지금 이 환율이 유지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뭐 옛날에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1,000원도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풀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1,08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갔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그거보다는 지금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달러가 기축으로서 정말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달러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네. 달러 가치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 금리 인상 펑 이거죠. 뭐. 사실 저도 요즘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부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가 어쨌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는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전 세계가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테크주 중심의 성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그 기술주는 멀리 보면 무조건 다 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 네. 그 다음에 버블이 터졌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인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역시나 미국.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버블 붕괴의 충격을 한번 크기를 한번 뭐 정확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지만 네.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을 맞았다. 30이라는 펀치를 한번 맞았다. 네. 봤을 때 최소한 중국은 2배는 될 거예요. 60. 네. 우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 우린 중국에 심지어 환율마저도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고 있는 수준인데 어쨌든 우리도 이런 충격을 비껴갈 수 없고 우리가 아마 더 클지도 몰라요, 중국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란 골치 아픈 문제가 네. 거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아프게 터질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 피해를 받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아까 이유 제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제적 이유, 뭐 달러의 위상,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기술적 견제, 뭐 이런 많은 군사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충격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더라도 네. 미국 경제는 건전해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다른 데도 다 건전해지는 거지만 네.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비틀거릴 시간이 꽤 걸리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피해가 그래도 어떻게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피해는 적고 남들은 나자빠질 그럴 수단, 방법들을 쓰겠죠.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경쟁 국가로 이제 뜨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죠. 그 중국이 피해를 안 입으면 미국이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발하고 있다고. 최대 경쟁국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게 뭐 도덕 교과서에서도 그다음 TV에서도 우린 경쟁을 서로 사이좋게 뭐 경쟁을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집단이라는 게 제일 작은 거는 개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그 다음에 뭐 조직, 기업 같은 게 있고 그 위로 가면 한 나라 국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사실 제일 큰 집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국가조차도 이 경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뭐 TV 속에서 그다음에 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쟁하면 한제 시장이 커지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고 윈윈하고 있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 이게 참 잘 도입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쟁의 크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1등하고 2등 경쟁하는 거하고 네. 15등하고 16등하고 경쟁하는 거하고 하나 차이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우, 이거는 뭐 치열하죠 1, 2등은 난리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 학교만 가도 타이틀이잖아요. 아 그렇죠. 전교 1등, 전교 2등 왜 그거 하나를 못 잡았어? 못 잡아요.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수능 만점자들을 전국에서 30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별거 다 하셨네요. 전국에 수능 만점자 한 200명 좀 넘게 네. 있는데 밝혀진 사람들이 찾아서 이제 공부법 관련된 책을 냈었는데 사실 수능 만점자들이 대부분 뭐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명문대학교가 있으면 사실 그 대학을 가르는 게 10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문제 차이예요, 진짜. 한 문제. 진짜 작게 한 문제고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이 바뀌고 맞아요. 학과가 바뀌고. 근데 막 우리가 밑에 뭐 20등, 30등은 사실 문제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정말 차이는 초격차인데. 맞아요. 근데 그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을 뭐 기술적 수준으로도 많이 따라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입을 잘 보면 돼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뭔지. 네. 그 발언의 크기도 엄청나게 세지는 순간이 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한참 이후에 하지 않았었나요? 아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뭐 거의 못하고 빌빌거리고 7년 왔죠. 정도나 지났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좀 부사님 말씀대로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뭐 금리를 그때 이제 2015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제 관점으로 보면 금리를 올린 적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금리 올려가지고 뭐 유동성을 회수한다? 뭐 별로 회수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네. 내년에도 뭐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제 내년에 집행이 될 텐데 뭐 또 엄청난 양 또 풀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경제는 좋아지지 않겠어요?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해놓으면은 뭐 그 공공사업 뭐 복지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저기 다 좋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문제 있어라고 인식했을 때 제가 불과 1년 전 200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차례에 걸쳐서 숨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믿을 때가 못 돼요. 안 올린다고 말만 해요. 근데 때가 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다봐요. 걔네들은 오로지 미국 경제. 이제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중국과의 경쟁. 이런 뭐 정치적, 군사적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합세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경우 또 주식시장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독이에요. 항상 독인가요? 네, 항상 독이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는 우량한 기업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부실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 기업도 나와요.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계 기업은 이제 금리 조금만 올리면은 도산하는 거죠. 네. 이런 데에 투자된 돈들이 밑에서부터 다 빠져나가요. 이런 회사들은 내가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난 채권으로 갈래. 풍덩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제 발생하면 투자 포트폴리오 우리가 좀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좋은 일이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 2% 정도 연간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국이 다 조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똑같이 중앙정부는 다른 액션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돈풀기를 중단한다든가 줄이는 것을 넘어서 뭐 중단해 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주식 투자 비중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줄여야죠. 그래서 현금 보유율을 높여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상황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달러로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그럼 버블 붕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지 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버블 붕괴는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자산 가격의 하락.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있어요. 집이라든가. 네. 근데 대개 보면, 그때 팔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로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네.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부동산, 주식, 뭐 원자재 모든 게 다 가라앉게 되죠. 네. 조금 한 가지 조금 이제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거꾸로 투자하는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려워요. 붕괴가 온다면 인버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게 붕괴할 때 빠져나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뭐 인버스 투자 이거 머릿속에는 있는데 네.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헷갈려요. 우리 그 1년 전 폭락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뭐 미국만 놓고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10% 빠져서 시작. 10% 빠져서 시작. 못 팔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날은 6% 반등. 아우 이제 4% 아니죠. 떨어진 데서 올라온 거니까 한 5%만 오르면 다시 본전되겠네. 그 다음 날 다시 10%. 그럼 내일 올라올 때 팔아야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10%. 네. 이런 뭐 거의 이거 뭐야? 벌써 손실이 얼마예요? 며칠 만에 네.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못 빠져나와요. 똑같이 여기서 6% 올랐을 때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에서 6% 올랐을 때 인버스 투자를 그러면 지금부터 6% 폭락 한번 했고 6% 올라왔네? 내일 또 빠질 거야 하고 인버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참 시장이 참 그런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시장이 주는 일종의 공포 같은. 네, 공포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빠졌는데 인버스로 바꿔서 완전히 거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실제로 당연히 코스피 1460까지 갈 때도 그렇게 하락할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많이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용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그런 그 미국 제가 이제 막 소개하고 그럴 때 미국의 SPY나 QQQ 같은 걸로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뭐 실수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빚내서 네.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유튜브여도 어쨌든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네. 이 각자에게 맞는 사실 포지션과 방법이 조금 있는데 네. 그걸 다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버리시니까.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때 정말 그렇게 같이 투자하신 분들 해갖고 뭐 다 2배 이상씩 다 벌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이럴 때도,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똑같은 제 얘기를 들었는데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상황들을 잘 따져서 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부자들은 색다르게 투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장이 다 폭락해버렸어요. 네. 주식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바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첫 번째 해에 거의 50% 가까이 올라요. 그렇죠. 50% 가까이. 폭락 뒤엔 급등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해가 되면 10%도 못 올라요. 세 번째 해가 되면 5%도 못 올라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다 휴지가 됐을 때 한번 딱 들어 첫 해하고 다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10% 오르든 그 다음에 5% 오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딱 해서 건져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이건 뭐 다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산들이 다 뭉개졌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가나 봤더니 놀랍게도 금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금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은 어떤 때는 빨리 회복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못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시장을 잘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첫 해에 거의 절반 정도 회복한다. 부자들은 그때 들어가서 싹 빼고 나온다. 그 다음 해부터 올라가는 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어떻게 보면 그 폭락했는 그 시점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기회로 쓰죠. 우리 그렇죠. 동학개미들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뭐 주변에 슈퍼개미라든가 뭐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만나 뵈면 대부분 IMF, 그다음에 그쵸. 금융위기, 네, 그때 돈 벌죠. 이때 집중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큰 돈을 버시지. 사실 이 조정장이 계속됐을 때 슈퍼개미가 탄생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삼국지라든가 이런 그 책을 봐도 우리 난세 영웅이 그렇죠. 탄생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중에서 제일 결정적일 때 쓰는 투자가 쉬는 겁니다.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보통 때는 현금이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점점점 휴지가 돼가요. 네. 근데 자산이 휴지가 돼갈 때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자산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높여가다가 네.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버블 붕괴 이후에 주식 재투자 시점은 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이번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네. 아직 멀었지만 네. 그거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근데 시장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 팬데믹 때 한번 보세요. 불과 40일 만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거의 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전 세계가 멈추는구나 이 생각만 했어요. 전 세계가 다 멈추는구나. 실제로 멈췄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니까 뭐 이런 제약사나 뭐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가 백신 치료제 만들게 하고 뛰어든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아차, 백신하고 치료제 나오면 끝나겠구나. 근데 언제 돼? 올 연말이면 끝날 것 같아. 2020년 말이면 백신 치료제가 적어도 2억 개는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오죠. 터널 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데 아무거나 사지 않죠. 여행? 앞으로 뭐 1년 반은 가망 없어. 백신 나왔다고 해서 마스크 벗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뚫고 나가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 꼼짝도 못 하는데 뭐 쇼핑 어떻게 하겠어? 온라인으로 다 하지? 뭐 이거예요. 언택트와 관련된 것들만 쫙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시장이 생각해내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해서 꿈틀꿈틀할 때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거 우리가 찾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출현하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발견해내는 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고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바깥에 못 나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만약에 생각해봤으면 당연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2023년이든 뭐 2022년이든 붕괴 시점에도 그 상황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나 우리 부동산 2008년에 미국발 위기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되지 않았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지금 이렇게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나면 그때쯤 되면은 그때 어디서부터 새로운 싹이 트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언제 싹이 틀지도 맞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버블이 붕괴되면 주가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잖아요. 네, 금값도 떨어집니다. 네, 금값도 다 떨어지고. 그럼 비트코인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제 판단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버티고 있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같이 혼날 것 같아요. 그것도 자산이라고 치면 네. 똑같죠. 일단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비트코인도 사고 부동산으로 벌어서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했는데 비트코인 비싼 값에 사줄 돈이 있을까요? 없죠. 이건 기본적인 관점이고 네.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뭐 이런 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버블이 붕괴됐을 때 달러의 가치가 이제 위상이 좋아진다 이거였는데 이게 달러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산 가치의 하락 대비 덜 떨어진다는 의미인 건가요? 화폐는 화폐로 보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은 자산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면 네. 원화로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미국 주식 팔면 달러로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으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게 둘을 나눠서 보면 자산 가격 하락하는 거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클 거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은 상태에서 팔았어요. 네. 팔으면은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달러를 살려고 보니까 달러가 뭐 예를 들어 1,300원, 1,400원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상대적으로도 또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없는 거죠. 환율에서 또 손해를 본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 자산 가치도 30% 빠졌어요. 네. 근데 에이 난 이제 미국에서 그만할래. 그러고서 팔았어요. 달러를 팔았는데 한국은 환율이 뭐 한 15%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원화로 바꿨더니 15%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손실 본 거를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네. 손실이 줄게 되죠. 줄어드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 테슬라 향후 뭐 좀 주가 및 미래 좀 부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사장님 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테슬라는 제가 2017년에 낸 책 정말 많이 팔렸는데 네. 거기 2035 일의 미래로 가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로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나와요. 네. 저는 근데 테슬라에 투자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잠재력이 높은 회사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애널들 분석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 한 $150 정도가 적절하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아니야. 테슬라의 미래는 최소한 지금 가치로 볼 때 한 $1,000는 돼야 된다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지금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한 번 더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요인들만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기존 내연기관 만들던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도 전기차 만들 거야. 뭐 아직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체 점수를 주자고 하면 아직 테슬라를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많이 양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테슬라에게 위협이 되는 거는 현대자동차 이런 데보다는 어쩌면 고급 브랜드들일 수 있어요. 고급 브랜드의 차를 타는 사람들은 뭐 기름값 걱정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걔네들 전기차는 성능도 좋잖아요. 이 주행거리가 문제지. 승차감도 좋습니다. 네. 배터리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근데 이 고급차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 양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테슬라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더 가려면 네. 뭔가 혁신적인 걸 다시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고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다시 커져야죠. 네. 그리고 부사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네. 이런 거 자산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 뭐 이런 쪽에서 뭐 버블이다, 이건 투기성 자산에 뿌린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 등 다른 세계적인 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늘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제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분의 책을 2014년에 스티브 사마티노 네네. 책에서 읽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뭐 투자는 지금도 하지 않는데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된 그런 거고 근데 결국은 이걸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신과 같은 암호화폐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진짜 화폐를 만드는 기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당국이 싫어하죠. 네. 전 세계 모든 당국은 이 암호화폐를 싫어합니다. 기본적 스탠스가 싫고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유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은 좀 완전히 다르죠. 여기 당국에서 내는 디지털 화폐들은 뭐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냥 종이 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달러라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고 일어났더니 2배가 되는 일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달러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달러보다 뭐 계속 갖고만 있으면 저게 더 좋아. 끝도 없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자산이 등장했다. 재미없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대금을 다 이걸로 주세요. 모두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뭐 테슬라는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달러는 뭐예요? 근데 저는 그걸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자산으로서의 가치 있을 수 있죠.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이걸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각국의 디지털 화폐랑 비트코인 연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둘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 그렇죠? 진작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코인이 1달러였어요. 근데 1코인이 내일 되니까 2달러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맨날 싸우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국은 쟤들이 못마땅할 거고. 요런 스탠스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원래 부사장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핫해진 게 사실 뭐 QQQ, SPY 거의 약간 홍보 대사 같은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뭔가 SPY랑 QQQ를 매달 월급날에 계속 꾸준히 모아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뭐 변동성이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지금부터 뭐 그런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날 계속 꾸준히 그냥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꾸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일단 뭘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를 좀 푸신다면 저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층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또 본인의 투자 기간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만약에 제가 이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SPY나 QQQ는 잘 갈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잘 가고 있을 거고 뭐 올해도 가긴 갈 거예요. 네. 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지금 이건 뭐 뻔한 경제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갈 거로 예측하고 있고 네. 나만 뭐 좀 덜 오를 거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가고 내가 월급날마다 사 모으는 거 네. 만약에 작년 이맘때는 QQQ예요. 올해 이맘때는 SPY가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SPY로 사 모으시는 게 옳고 연말에 가보면 진짜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큰 거시적인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를 두고 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급날 사 모으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특히 네. 처음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사람들이 좀 환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조심해야 될 때인데 5% 수익이 났다는 걸 네. 하나도 돈을 못 벌었다고 이해하는 분들 많고 맞아요. 10% 벌었다고 하면 옆에 들여다보니까 더블 났다고 하니까 이거 리스크도 같이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시장에서는 시장이 변하는 거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은 그 방법을 쓰고 나는 그냥 시장의 평균 수익률 정도만 추구하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시장 전체를 사는 방법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래 하시고 뭐 좀 잘하실 분들은 좀 더 수익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10%가 네. 진짜 높은 수치인 게 높죠. 은행 이자보다 한뭐 7, 8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 또 많은 돈 내시는 분들은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물리고 내면 정신 없죠. 어떻게 보면 10% 수익이 나면 은행 1년 이자를 한 번에 번 건데 몇 배나 더. 10%가 은행 1년 이자가 아니고 네. 7, 8년치 이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 1년 이자는 이제 몇 배나 더. 네. 그러니까 7, 8배니까 7, 8년이 되는 거겠죠. 작년에 그렇게 이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아직 뭐 사실은 불꽃은 아직 타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이미 사람들은 환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책에서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얘기 써놨잖아요. 네네. 대공황을 피해간 투자로 아주 유명한데 구두 닦기가 어느 날 맨날 이제 그 구두 닦으러 가는 그 구두 닦기가 있는 그 구두를 닦으러 갔어요. 네. 갔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 아버지 케네디한테 종목을 추천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어도 엄청나게 끼었구나. 시장에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네. 들어와서 조금 배운 걸로
이걸로 나한테 주식 추천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나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가깝다. 다 그만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네.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아직은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또 각국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에 따라서 적어도 뭐 1년 이상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내년 연말까지는 끄떡없이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때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큰 거 피해가면 대박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방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책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있다. 조지프 케네디는 주류 수입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는 1927년 대공황도 피해갔다. 대공황 직전 모든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가 있었기에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조지프 케네디가 주식을 대거 매도하여 대공황의 주식시장 붕괴를 피한 것이 구두 닦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월스트리트의 한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았는데 어느 날 구두 닦기가 그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조지프는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여 그날로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그렇게 그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조지프 케네디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서부터 온갖 공개 정보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의 가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구두 닦기가 활용 점정을 한 것일 뿐이다. 그렇죠. 야, 저는 구두 닦기 이야기는 뭐 몇 번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 가장 시초가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구두 닦기나 그런 얘기 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지금 뭐 동네에서 이제 아주머니라든가 이제 주식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다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걸 섭렵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중요한 사실 그 구두 닦기 그 주식 투자 추천이 하루 전정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좋은 일이지, 네. 왜 빠져나가야 될 때요?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쵸.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시장에 투자되는 돈은 유한해요. 일단 뭐 총통화라는 게 있고, 뭐 어쨌든 그게 다 갈라져서 들어가 있는데,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유한해요. 뭐 그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당국에 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양은 유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더 높은 가격에 누군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구두 닦기의 돈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구나라는 얘기예요. 이젠 끝났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네. 폭락만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가 고점이니까 최고점이라는 돈이 있는 거죠. 사람은 난 고점에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선투자했던 사람들은 잔뜩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 늦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저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도 털고 나가야 됐네. 나 30%밖에 못 벌었는데 나갈래. 그 다음에는 나 20%밖에 못 벌었는데 나도 나갈래.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반복일 수 있겠네요. 이 먼저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식 사서 갖고 있는데 점차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지막까지 샀어요. 그럼 굉장히 고점이 됐겠죠. 그럼 당연히 주식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분들이 고점에 팔면 이제 개미이신 분들은 폭락을 보면서 무서워서 저점에 계속 팔겠죠. 그럼 폭락이 되면 다시 고수분들이 다시 와서 지금 또 사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부동산은 근데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계속돼 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이 고금리를 버텨가면서 네.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나오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매물로 내놓습니다. 네. 처음에는 높은 가격에 내놔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네. 그렇죠. 그 고금리를 견디고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 사는 사람도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내가 1% 금리의 집을 샀던 사람이 3% 금리가 돼서 내가 실제로 내야 될 돈이 5%를 이자로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면 집을 사는 사람도 담보 대출을 받을 때 5%로 자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를 견디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그게 금리 인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부터 이제 급한 사람들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 사람들은 가격을 낮춥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한번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지표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드디어 빠졌네? 나도 빨리 팔아야겠다. 안 팔려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고금리 상태가 돼 있잖아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격을 낮춰요. 금매. 그러다가 저 밑에 가서 하나 덜렁 거래돼요. 그러면 이게 집값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주식도 그랬잖아요. 상한가 20 며칠, 하한가 아무도 못 팔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산 시장이 폭락할 때 벌어지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최근에 부사장님 뭐 새로운 걸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튜브요? 네, 유튜브 요즘 시작하셨다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야, 유튜브 채널에 상당히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채널을 만드셨는데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머니 클래스입니다. 아, 머니 클래스. 네. 여기 지금 현재 구독자는 어떻게 되나요? 김 작가 TV하고 비교 불가고요. 네네. 제가 개미 정도 되면 네. 불곰쯤 되세요. 밟히면 죽어요. 궁금한 게, 머니 클래스라는 것과 이제, 부사장님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과 경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유튜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네. 괜한 짓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건 뭐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전 또 잘 견디고 꾸준하고 뭐 그런 걸 잘 하니까 잘 해낼 거고,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성환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소장님 바쁘면 제가 해도 되고, 또 둘이 같이 해도 되고, 뭐 그런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유튜브 해보시니까 향후 유튜브 뭐 이런 영상 플랫폼에 대한 미래 좀 어떻게 보세요? 영상 플랫폼 2차원이죠. 네. 앞으로는 이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공부한 거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 플랫폼은 이제 점점 3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3차원으로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제 뭐 야구 중계하는 거 TV로 보는데, TV로 보지 않고 안경 쓰고 봅니다. 물론 VR. 나중에는 안경도 없이 3D로 보게 될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키움을 응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고척돔에 VIP석을 1,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접속을 해가지고 딱 VIP석에 앉아가지고 야구를 3D로 보게 되죠. 공연도 이렇게 바뀔 거고, 학교에 가면 애들 뭐 저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들 어떻게 사는지 뭐 말로 설명하고 칠판에 그리는 것 갖고는 안 되죠. 보는 거죠. 네. 저기 프랑스에 있는 구석기 동굴로 애들하고 다 접속 코드 하나씩 줘서 집에 침대에 누워갖고 안경 쓰고 갑니다. 가면은 다 박쥐 아바타로 싹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쫙 동굴 벽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밑에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이제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으로 다 결합하게 될 거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의 지식 공유 채널이고, 대신 이제 조금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 저는 부장님 말씀드려서 방금 든 생각이, 이게 이제 2D에서 3D 이런 VR 쪽으로 이제 가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긴 하잖아요.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결국 우리가 그거를 보려면 우리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눈은 사실 평소에 보는 것보다는 더 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결국 안과 관련된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가 뭐 ETF나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좀 드네요. 실제로 뭐 그런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 눈이죠. 이런 거를 만드는 뭐 세컨드 사이트 이런 회사들도 있고, 주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망막을 새로 이식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자기 자가세포 혹은 남의
세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뭐 망막 이식하는 기술들도 지금 수준급에 올라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바타가 가서 본 걸 내가 감각하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면 눈이 더 일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눈의 피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미래의 투자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버블 붕괴인데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버블 지금은 버블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버블에 네. 올라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네. 대신 이제 제 판단대로라면 끝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뭐 5년 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기왕이면 이제 두 가지 수익을 낼 분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기초 투자를 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PY든 QQQ든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경제 상황들을 다 반영해가며 성장하지만 네.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고다. 피할 방법들을 제가 조금은 설명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오늘 만날 멘토님은 FN 이노에드의 조보영학 부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